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앞에 적혀 있는 내용을 문자로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학번, 과목명, 강좌 번호 이 순서로 010-3752-0902번으로 교수에게 문자를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엠팩4의 표준으로 사용하는 아키텍처들이 뭐 있느냐. 여기 보니까 ISO, IEC 뭐 이런 거는 전부 유럽에서 시작된 시스템 표준화예요. 그래서 유럽 위주고, 여기 보니까 인터랙티브 오디오 비주얼 씬, 뭐 씬에 어떻게 쌍방 통신을 어떻게 하느냐. 또 여기 보니까 ISO의 비주얼에 내추럴 비주얼 있고 신세틱 합성하는 거 있잖아요. 뭐 메시 오브젝트도 있고 페이스 오브젝트도 있고, 요즘에 얼굴을 막 잘 찾아주잖아요, 사진을 찍을 때. 또 오디오 이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신세틱과 내추럴을 하이브리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면에 뭐 옆에 바로 사자를 갖다 놔도 깨물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는 이런 씬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주라기 공원이라고 왜 처음에 1편, 2편 막 나왔을 때는 공룡 모양이 되게 어색했었어요. 근데 3편부터는 완전히 옆에 따라 붙어 있어도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엠팩4의 이런 표현 기술, 이런 스탠다드 아키텍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ISO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건 전부 유럽 표준을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스타디 그룹인데, DMIF는 뭐라 그랬죠? 델리버리 멀티미디어 인테그레이션 프레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전송하는 그런 방법적인 다양한 멀티미디어로,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어떻게 하면은 리얼타임 프로토콜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방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VRML이라는 게 있어요. 버추얼 리얼리티 모델링 랭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3차원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실제로는 3차원 아니지만은 3차원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위를 쳐다보면 이게 보이고 아래를 쳐다보면 이게 보이고 뭐 이렇게 이런 포맷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A라는 오브젝트는 어느 위치, B는 땡겨가지고 전방에서 어느 위치 뭐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설명하는 랭귀지. 또 이런 씬을 이게 3차원 3D지만은 3D는 결국은 전송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저장이나 할 때는 이거는 1D로 해가지고 바이너리 포맷으로 해줘야 돼요. 바이너리. 즉 비트 스트림이라는 게 있죠. BIFS는 씬 자체를 비트 스트림으로 보내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3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든지 이렇게, 또는 2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든지 이거는 비트 스트림으로 전송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애플도 아주 중요한 툴인데, 아무튼 그래픽 디자인 할 때 산업 미술인가 뭐 산업 예술 있잖아요. 우리 산업 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쓸 때 이런 애플 맥킨토시에서 쓰는 맥북이라고 하는 이런 애플 킥타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거를 쓰되 엠팩4에서는 표준화는 있죠. 엠팩4에서는 이걸 표준화를 만들어 가지고 소스 데이터가 있으면 이걸 보내요. 여기서 처리해서 오면은 그냥 여기서 디스플레이도 해주고 폼에 맞게 처리를 해주면 돼요. 이런 방법을 우리는 .mp4가 되는 거예요. 애플 컴퓨터의 호환성을 유지하는 것이 엠팩2에서는 안 됐어요. 근데 90년 중반부터 이 엠팩4에서는 결국 애플사에서 만드는 맥북 뭐 여기에서 또 메모리 USB 뭐 이렇게 스토리지 하는 방식 뭐 이것도 전부 .mp4라 그래가지고 엠팩4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이제 보니까 선스 자바 테크놀리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서버니 뭐 워크스테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 퍼스널 컴퓨터보다는 최소한 속도가 10배, 또 사이즈도 뭐 수백 배 이상 많은 거, 이런 중형 컴퓨터,
일반적으로 퍼스널 컴퓨터는 옛날에는 마이크로 컴퓨터다 그래서 아주 뭐 소형 휴대용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미니나 라지 컴퓨터를 능가하지만요. 아무튼 그때 당시에 90년 중후반 이후에는 전 세계 시장에 워크스테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형 컴퓨터, 중형 컴퓨터를 주름 잡는 것이 바로 선 워크스테이션이었어요. 선 컴퓨터. 그래서 이 선에서 엠팩4를 그대로 수용을 해주는 것이 엠팩4에서 선 예를 들어서 랭귀지 있잖아요. 이거를 인정해 주는 것이 선 자바 랭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선 자바 랭귀지다. 그 랭귀지 자체니까 컴퓨터를 가동하고 3D, 2D 뭐 이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일종의 스크립트 시나리오를 열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뭐 어떻게 당기고 뒤로 밀고 하는 것을 해주는 것을 우리는 선스 자바 테크놀로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엠팩J라고 그래요. 엠팩J.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엠팩J라고. 자, 그래가지고 엠팩J는 뭐 이렇게 다양하게 쓰고, 거기에 W3D XML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웹상에서 3D를 디스플레이를 할 때 랭귀지를 마크업해요. 마크업 랭귀지. 마크는 뭐예요? 일일이 여기 점치라는 거잖아요. 여기는 A 오브젝트, B 오브젝트, C 오브젝트, D 오브젝트 뭐 이렇게 위치를 딱딱 잡아줄 수 있죠. 이것을 XML이라고 그래요. 3D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Extensible 마크 랭귀지다. 즉 3D 상에서 결국은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랭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로 레벨 리프레젠테이션도 만들어낼 수 있고 하이 레벨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이 레벨만 만들어주면 그 랭귀지에 의해 가지고 로 레벨, 즉 그 컴퓨터 레벨에서 바로 머신 레벨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역시 이것도 엠팩4에서 결국은 하는데 SMIL이라는 게 있어요. Synchronized Multimedia Integration Language예요. 이 말이 뭐예요? 여러 개의 멀티미디어를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놨다,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는 카메라에서 직접 들어온 게 있었고, 하나는 네트워크 1에서 오고, 네트워크 2에서 오고, 또 하나는 USB에서 오고, 뭐 이렇게 얼마든지 다양하게 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오는 거를 즉 3차원적으로 이렇게 동기시켜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하려 그러면 애드레스라든가 텔레폰 뭐 이런 게 보면은 동기화 작업이 필요 뭐 이런 말을 쓰죠. 스마트폰에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위치 정보라든가 레코딩 정보라든가 카메라라든가 이런 거예요. 이게 동기화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오디오는 오디오대로,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대로, 또 네트워크의 딜레이는 딜레이대로 따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러면은 립싱크가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맞춰주는 멀티미디어 인테그레이션, 모은다는 뜻이에요. 이 터미널 디스플레이에다가 모은다. 그런 랭귀지가 SMIL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엠팩4에서는 일일이 이렇게 따로따로 처리를 해요. 뭐 이거는 킥타임에서 하고, 이거는 IBM PC에서 하고, SMIL이라는 랭귀지사에서 하고, 뭐 이렇게 오는 거를 이제 파스라 그래가지고 구분을 해요. 랭귀지가 여러 개 막 다양한, 여기는 미국에서 만든 거, 여기서는 영국에서 만든 거, 이거 한국에서 만든 거 이렇게 했다면은 이런 것들을 파스라 그래서 구문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구문 분석에 따라서 엠팩4는 엠팩4로 보내고, 또 요 부분은 XML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X3D에서 X3 Extensible 3D 플레이어에다 보내고, 그 다음에 SML Synchronized 되는 거는 SML 플레이어에다 보내고, 이렇게 얼마든지 다양하게 벗겨낼 수 있죠. 요거를 우리는 구문 분석이라고 그래요. 구문 분석. 랭귀지니까 문장을 분석해야 되죠. 개별적으로 오브젝트를 만들어진 거를 다 모아가지고
이거는 구문 분석을 해보니까 엠팩4로도 엠팩4 거니까 엠팩4로 X3, 3D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싱크로나이즈 되는 이 디스플레이 뭐 이렇게 따로따로 보내서 한 화면에서 구동이 되게 이렇게 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엠팩4에서는 다 가용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엠팩4가 송신책에서 보내온 정보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다양하게 응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응용하는 게 2010년도부터 응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2018년도부터는 실감나게 응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지금 나온 얘기를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멀티미디어 포탈, 옛날에는 포탈이 단순하게 브라우저가 그냥 글씨만 쓰여 있고 그림만 있고 뭐 요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3D라든가 다음에 타임 싱크로나이제이션, 다양한 여러 가지 오브젝트, 배너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이러한 환경을 브라우저 상에서 갖춰주는 것을, 이거를 우리는 멀티미디어 포탈 애플리케이션이라고 그래요. 또 방송도, 지금 방송은 얼마나 좋아요. 그게 2010년도부터 가능해졌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볼 때 각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다가 방송 컨텐츠를 넣어놓으면 언제든지 와가지고 그거 찾아가지고 연속극을 보면 돼요. 아니면 일주일치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볼 수도 있죠. 뭐 이런 다양한 이런 거. 또 거기다가 댓글까지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댓글까지 쓸 수 있게 하는 또 그때그때마다 뭐 표현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걸 쌍방 방송 시스템입니다. 원래 방송은요, 불특정 다수한테다가 이렇게 정보를 던져주는 거를 방송이라고 그랬어요, 초기에는. 근데 2010년도부터는 이 인터랙티브 브로드캐스팅이 가능해져 가지고 이거를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유저 자체가 방송국 브로드캐스팅에다가 응답도 주고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그거를 다 찾아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2학기 때 방송기술공학을 강의할 건데요. 방송기술공학도 어떻게 막 디테일하게 장비를 다루는 것보다는 그 간단한 개념 하에 그 장비가 어떻게 방송국에서 컨텐츠를 제작하고 이것을 또 판매도 하고 동시에 이걸 통해 가지고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열거하는 쪽으로 많이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2학기 때 방송융합기술 과목을 수강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멀티미디어 융합기술의 근간이 돼 가지고 아마 실무에 정사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방송 융합기술 이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기를 바라요. 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거예요. 요즘 어떻게 돼요? 강의 자체도 전부 다 재택 강의를 하잖아요. 뭐 이걸 뭐 온라인 강의란 말도 하는데 사실은 이 교수의 숨소리까지도 느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의를 하니까 뭐 집중이 된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집중은 여러분들이 터미널에서 잘 집중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여기에서는 더 집중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강의하다 보면 화장실을 자꾸 가는 사람이 있는데 요 화면을 멈춰놓고 잠시 갔다 와가지고 또 계속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강의 수강도 할 수 있고 또 나중에 몇 번이고 그 강의를 되돌려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진도를 체크해 보니까 이게 내가 75분 강의를 하는 것보다도 지금 40분, 50분 강의를 할 때 훨씬 더 이게 정확도라든가 정밀도라든가 아니면 집중도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진도도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다음 학기부터는 반 정도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반반씩 말이죠. 겸하는 것도 오히려 효율이 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강의 준비하는 거는 이게 훨씬 더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하고 이 텔레컨퍼런싱을 할 수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자, 점심 사줄 테니까 저 종로 5가에서, 종로 3가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밥 먹고 영화 한 편 봅시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차비보다는 점심 먹는 게 좀 비싸니까 많이 나왔어요. 근데 2010년 이후에는 나오라 그러면 나오질 않아요. 그 교통편, 시간 뭐 이런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차라리 그 만날 그 장소에서 사이버로 만나고 실제로 그 돈 가지고 집에서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부 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그 실감 미디어 방송이나 통신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내가 지금 이제 원래 요번 5월 달에 미국에서 국제학술대회를 열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한 100년 이상 된 학회예요. 근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갔잖아요. 못 가가지고 이거를 12월 달로 연기를 했는데 시카고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 나가는 것도 아무래도 이 텔레컨퍼런싱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텔레컨퍼런싱에서 아무튼 브로드캐스팅 막 하는 거죠. 그러면 들어와가지고 질문도 하고 막 이제 하는 거니까 요즘은 이렇게 컨퍼런스가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멀리서 말이죠. 텔레컨퍼런싱. 또 논문도 오픈 그 디스플레이 개념으로 전부 다 논문 발표를 하고 막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건 이미 지금까지 다 설명이 된 거예요. 뭐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 스튜디오, 그 다음에 서베일런스 하고 버추얼 미팅 그렇잖아요. 이 서베일런스는 모니터링하고 추적하는 거예요. 우리 그 서베일런스 게임 있잖아요. 막 총 들고 일부러 가가지고 물총 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아무튼 이거는 하비스트 즉 취미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전쟁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아무튼 그냥 취미 생활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게 온라인 강의해 보니까 누워서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은 하루는 좋은데 그 다음에는 좀 허무하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감나게 막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하는 그런 것들도 이거를 우리가 이 멀티미디어 융합 기술에서 얼마든지 3D 개념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그 몇 가지 예를 여기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멀티미디어 포탈 중에서 멀티미디어 포탈이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막 상품 판매서 몇 개 남았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요즘은 하다못해 텔레비전 방송에서도 쉽게 되잖아요. 이제 뭐 상품 추천도 해가지고 얼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3D로 해서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어줬다. 이게 2010년 이후부터 획기적인 그런 기법이었다. 왜? 엠팩4가 현실화됐기 때문에요. 자,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방송도. 인터랙티브 브로드캐스팅. 혼자 이 아나운서가 중얼중얼대거나 그러지 않고 각종 컨텐츠를 이렇게 보여줬다가 주밍이라서 이렇게 땡겼다가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위에다 올려놨다가 뭐 앞으로 밀었다가 막 이렇게 다양하게 하죠. 이런 것들이 아무튼 엠팩4에서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개별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오는데 이상하게 요것만 보이다가 갑자기 뒤에 화면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컨텐츠들을 또 이렇게 열고 했다가 손으로 쑥 밀면 날아가 버렸다가 또 여기에 좌표도 그렸다가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은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또 한 10년 전에 이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니까 그거를 막 중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막 한포를 쏴가지고 여기서 로켓을 막 쏘고 있어요. 그거를 요즘은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시간 방송을 해버려. 그래가지고 이 배가 보였을 때 뭐 재원이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을 소스를 다 그냥 적시적시 갖고 와요. 내용을 모르면은 뭐 번역기도 돌리고 뭐 해가지고 여기에 무게가 얼만데 이거랑 똑같은 항공모함하고 부딪히면 얘는 적사한다 뭐 이런 것들을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뭐 축구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얘가 이제 지금 컨디션이 어떤데 뭐 어쩌고 가다가 부딪히게 되면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설명도 해줘요. 또 옛날에는 방송국에서 보내주는 광고만 썼는데 요즘은 수신단에서 자기가 시청하고 있는 필립스 거 방송을 봐주면 그러면 여기에 사용료를 줄여준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광고를 수요자 위주로 아니면 이게 어떻게 해요? 터미널 위주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역시 이제 텔레컨퍼런싱 하는 거 있잖아요. 이 텔레컨퍼런싱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 자, 그래가지고 이런 텔레컨퍼런싱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는 실감나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 자, 이거 영화에서 본 거예요. 이런 영화에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쭉 지나가면 그 사람의 필요한 알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내해줘요. 아, 지금 어느 쪽으로 오시면은 좋은 뭐 정보가 있습니다. 아, 지금 배가 고프시죠? 그러면은 바로 옆에서 음식점이 있으니까 식사를 하시죠. 그에 해당되는 사람을 전부 다, RFID 뭐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아니면 여기에 신경칩을 심어가지고 해요. 아, 요즘 왜 빌 게이츠가 욕을 먹는지 아시죠? 빌 게이츠가 돈이 많은데, 이 빌 게이츠가 머리가 너무 좋은 나머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려고 그러면은,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칩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생체칩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에 갔는데, 그 주변에서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면은, 빨리 이걸, 알려줘가지고, 거기에서 탈출하라든지 이런 정보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데, 단점이 뭐예요? 이 사람의 위치라든가 이런 게 보안이 유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뭐 예를 들어서 연병이라고 그래도 가지 전염병이 됐을 때는 용이하게 쓸 수가 있지만 그거 이외의 정보를 악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의 신상털이라든가 중요한 거를 다 문제화 삼을 수가 있어요. 왜 미국에서 하웨이 장비 있죠? 하웨이. 우리나라는 이 하웨이 장비를 LG U 플러스에서 막 도입해서 쓰고 있는데 이 하웨이 장비를 왜 안 쓰고 막 이걸 스파이 노릇으로 중국 유학생을 막 지금 잡고 있는지 알아요? 그게 여기에 스파이 칩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하면은 여기에 인터넷으로 가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2학기에는 우리가 지금 왜 웹하드에 올리는 거 있잖아요. 웹하드에 올리는 그 정보를 어찌면은 하웨이 장비를 통해 가지고 웹하드 서버를 LGU 플러스에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2학기에는 웹하드를 위치를 바꾸려고 그래요. 지금은 중간에 바꾸면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 할까봐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아직은 웹하드에다 하지만 2학기 또 바꾸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위치 정보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니까 얼마든지 그 추적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코로나가 전염병이 창궐해 있으면은 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삐리릭 그러면은 빨리 그 일을 탈출하게 하면은 감염이 안 되겠죠. 옆에 옮겨주니까. 근데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준 그 동영상을 활용하면은 여러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16, 코로나 바이러스 19죠. 여기에 절대 걸리지 않으니까 그 여러분들한테 준 동영상 있잖아요. 그거를 참고해가지고 활용을 잘하길 바라요. 내가 계속해서 지금 유튜브에다가 그거 올리고 있어요.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약을 먹거나 뭐 무슨 치료를 하거나 뭐 이러면 모르는데 이건 단순하게 소리 발생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방법만 가르쳐주고 좋아집니다 그러면 안 믿을 거니까 내가 입증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처하는 입증 방법 해가지고 8번째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주 강하게 활용할 수 있길 바라요. 지금 9번째 올릴 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위치를 해가지고 생체 칩을 심는 것이 아니고, 생체 칩은 안 돼요. 사람의 중요한 기밀이 다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로봇도 아니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스스로 면역력을 높이는 거잖아요. 이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 결국은 폐를 강화시켜주면 돼요. 폐 강화 방법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건강한 소리를 찾아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캐나다에서 가장 긴 낙폭 한 385m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385m의 물이 떨어지는 캐나다에서는 제일 긴 그런 타카카우 폭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카카우 폭포는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 10시간 정도 태평양을 건너가면 여기 밴쿠버가 되는데요. 이 밴쿠버에서 차를 빌려 가지고 시험시험 14시간을 달려가면 여기에 필드라는 지역이 있고, 그 필드에서 산길로 한 30분 정도 들어가면 여기에 타카카우 폭포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면은 이 길의 끝자락에, 여기 끝자락이 이렇게 보이죠? 이 끝자락에 주차장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여기 주차장 이상으로는 산길이라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트레킹 코스나 뭐 이런 건 있겠지만 아무튼 산길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주차를 하고 한 1km 이상을 이제 걸어서 이 타카카우 폭포까지 입구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입구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입구에 가면은 그야말로 물이 부서져 흘러가지고 옷이 흠뻑 젖는 정도고요. 이 물이 얼마나 많이 내려오느냐 하면은 이렇게 시냇물을 바로 나타내게 됩니다. 시냇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아무튼 이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물 소리로 들리죠. 일단 이 폭포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이제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을 녹음을 해가지고 이 소리를 들어보면 정말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에서 내려가지고 이 폭포 입구까지 걸어오는데 1km 이상을 이렇게 오솔길을 따라서 걸어오게 되고요. 걸어가면서 계속 우리가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무리 짧게 걸려도 한 20분 정도, 25분 정도 걸어서 여기 입구까지 가야 돼요. 여기 지금 물 떨어지는 거 보셨죠? 완전히 이것을 워터플라워로 그래가지고 물꽃이라 그럽니다. 물꽃이 이렇게 떨어지고요. 이 높이가 385m라고 알려져 있고, 바로 이 뒷산 자체가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그 높은 산에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여기 고여 있겠죠. 그 고여 있는 게 이제 이렇게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폭은 캐나다에서 가장 긴 것이지만은 뭐니 하더라도 이 뒤에 붙어 있는 산이 해발 3,150m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150m 높이는 우리 백두산 높이보다도 더 높은 거죠. 물론 이 지대가 우리가 자동차로 갔었는데 그 자동차로 요 민면까지 가는데 벌써 1650m, 해발 1650m까지 가고, 여기에서부터 한 3150m 이제 올라가면은 요 뒤에 바로 이어져 있는 산의 그 높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백두산 높이보다도 높은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빙하의 물이 여기 고였다가 여기서 385m 정도의 낙차를 유지하고 여기서 시냇물을, 냇물을 흐르죠. 초록색의 그 빛깔을 내면서 물이 벌써 냇가를 형성할 정도로 수량이 그렇게 풍부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소리가 왜 건강에 좋으냐? 여기에 이제 소리의 스펙트럼, 이 스펙트럼이라 그러면요, 결국 사람 귀로 듣는 주파수에 따라 가지고 어떤 소리 성분이 나오는지를 이렇게 분석을 해 놓은 거를 우리는 소리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소리 스펙트럼에 보면 108Hz 정도 되는 요 위치에서 피크를 이루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서 물이 떨어지면서 마치 도명처럼 이렇게 공명이 일어나는데요. 이 돌이, 산이 완전히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모습으로 도명이 돼 있어요. 여기 돔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면은 이 앞부분에 이제 넓은 그 공간을 형성을 하는데 거기서 공명이 100Hz 정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0Hz 정도의 이 큰 소리가 들리지만,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보면 한 4000Hz쯤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람 귀로 들어보면 이 피크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의 청각 특성은 라우드니스 커브라고 그래가지고 이 소리를 들으면 한 3500Hz에서 이 데시벨이 한 30데시벨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 정도의 카브로 사람이 이렇게 둔감하기 때문에 여기서 큰 소리가 들려도 사실은 한 3, 40데시벨 높아야 비슷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크를 이루어도 사람 귀에는 거의 평탄하게 들린다. 그게 이제 사람 귀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고주파로 이제 올라갈수록, 물론 잘 못 듣지만 여기 한 11kHz 정도까지도 이렇게 들리고요. 특히 여기 6000Hz부터 한 8000, 9000Hz까지 약간 이렇게 두드러진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바로 이 물 부서지고 물 갈라지고 시냇물 흘러가는 그런 폭포수의 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포수의 지형에 따라서 요 피크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시냇물만 흐르면 요것만 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유형으로 대부분 사람 귀에 들리는 이런 소리가 평탄하게 들리는 이것을 화이트 사운드라고 그래요. 이렇게 넓은 음폭의 화이트 사운드를 들으면 우리는 마음이 편해지고, 뇌파를 측정해 보면은 평소에 이 안심한 상태, 휴식 상태 뭐 이럴 때 느껴지는 알파파 위주로 소리가 들리게 돼서 마음이 평온하고 넓어지는, 또 이 6000에서 9000Hz가 좀 더 두드러지면 아주 상쾌하고 쾌활한 그런 소리의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폭포 소리를 오래 자주 접하면은 이 수면을 취할 때도 좋고요, 또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다는 것이 이미 알려진 건강 상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 소리가 잘 안 들리면서 나타나는 이런 폭포 소리를 한번 만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폭포 소리도 들어보셨는데요. 마음이 어떻게 상쾌해지셨습니까? 그 타카카오 폭포 주차장에서 내리면 여기서부터 한 20-30분 걸린다고 해가지고 가장 전망 관점이 좋은 곳까지 한 20-30분 걸린다. 그래서 그 이정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걸어가면은 가다 보면 중간에 그 폭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변 산들의 높이가 나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뭐 3189m, 한 3200m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산에서 결국은 물이 고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캐나다 최대의 낙차폭을 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이런 소리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